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백과입니다. 자, 나날이 인기를 대가고 있는 알기 쉬운 무기백과. 오늘도 역시 재밌는 무기, 또 멋진 무기 재밌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똥꼬 불쇼의 전설입니다. 미국의 F-111 아드바크 전폭기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멋지게 생기고 거대한 그런 전폭기인데, 이거 최근까지도 운영했어요. 그런 미국의 전폭기 아드바크, 여러분들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자, 소련의 지대공 미사일의 발전과 U2 쇼크입니다. 이게 1960년대에 일어난 일인데요. 지금도 한국에 이제 주둔하고 있는 미 공군의 오산 기지에 U2 고고도 정찰기가 있죠. 이 U2 정찰기를 1960년대에도 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U2 정찰기의 어떤 가치는 당시에 뭐였냐면은, 소련의 지대공 미사일이 닿지 않는 그보다 더 높은 고도에서 소련 영토로 마음대로 들어가가지고 사진 찍는 거예요. 그래서 고도 18km 고도를 이렇게 비행을 하면서 사진을 찍으니까, 그때 전투기도 그 18km까지 못 올라오고, 그리고 미사일도 거기까지 못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이제 소련으로 들어가서 사진 찍고 돌아오고 이런 거예요. 얼마나 이 U2가 높은 곳까지 올라가냐면은, U2 조종사들은 조종복이 우주 비행복하고 거의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그 정도로 이 U2는 높은 곳에 올라가고, 또 U2는 이제 아주 공기가 희박한 곳에서 비행을 하기 때문에 날개가 이 덩치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공기가 희박하니까 더 이제 양력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날개를 어마어마하게 키웠어요. 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늘 위에서 막 하는데, 아니 소련이 지대공 미사일을 개발했는데 그게 그냥 올라와서 격추시켜버린 겁니다. 지금도 북한에 많이 있는 SA-2, 그 SA-2라는 미사일이 당시 이제 소련이 개발을 했고, 나르는 전봇대라고 하는데, 워낙 전봇대가 커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 전봇대가 날아다닌다 싶어서 나르는 전봇대라는 별명인데, 그 가드레일이 올라와서 SA-2가 올라와서 격추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지금 그 소련 영토에 떨어진 U2의 잔해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쇼크를 받았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아주 높은 곳에 들어가서 뭔가 하면 이거는 뭐 아무도 건드릴 자가 없지 않느냐, 이제 이거였는데, 이거 이제 안 되겠구나 라고 해서 그때부터 유행처럼 번진 적어도 침투 만능론입니다. 왜냐, 이 SA-2 같은 SA-2, SA-5 이런 그 지대공 미사일들의 레이더는 하늘을 보고 있으니까 어차피 고고도로 날아가면 이 레이더에 다 들켜. 그러면 이 레이더에 안 들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 레이더가 하늘로 보고 있으니까 그 밑으로 지나가면은 이 레이더가 못 봐요. 그러니까 어차피 레이더는 하늘을 보니까 그 밑으로 지나가면은, 그 밑으로 고속 침투해서 지나가 버리면은 그러면 장땡 아닌가?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적어도 침투 공격기들이 완전히 들불처럼 번집니다. 그렇게 해서 적어도 침투하려면은 공기의 저항 이런 것 때문에 날개를 뒤로 젖힌다든지 앞으로 한다든지 이런 가베닉 전투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온 게 미국 같은 경우는 B-1B 폭격기, 소련도 투폴레프 160, 또 투폴레프 22 이런 것들, 그리고 미국은 또 F-14 톰캣, 또 이 F-111, 그리고 소련은 이제 미그 23 이런 것들 막 이제 가베닉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적어도 침투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소련 방공망을 뚫을 적어도 전폭기 개발을 결정합니다. 왜냐, U2가 이제 저렇게 처참하게 당한 것을 보고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적어도 침투기를 만들자.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에 불행하게도 국방부 장관이 가성비, 오로지 가격 대비 성능이다 라고 하는 이 예산 삭감 만능주의자 맥나마라 국방부 장관이었어요. 그래서 이 맥나마라가 개입을 합니다. 자, 로버트 맥나마라 님이 미 공군님과 미 해군님을 채팅방에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맥나마라가 팬텀기도 그 해군하고 공군 같이 만들어 해서 해군 공군이 팬텀을 같이 썼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공군 따로 해군 따로 했어요. 지금도 공군 따로 해군 따로죠. 공군은 F-15, 해군 F-18 이런 식으로 다 따로 해요. 그런데 그걸 야 같이 해,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팬텀기도 같이 하게끔 된 겁니다. 그래서 이 F-111을 만드는데, 이 적어도 침투 가베닉 전폭기를 만드는데 그걸 같이 하라고 한 겁니다. 같이 하라고 했더니 공군하고 해군하고 요구 성능이 달라요. 그래서 공군은, 장관님 저희는요 소련 놈들 방공망 밑으로 뚫고 들어가서 폭격할 대형 전폭기가 필요하니까 동체 크기가 90피트 정도로 커야 됩니다. 왜냐, 이 공군은 활주로가 크니까
이 기체 크기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주 커서 핵폭탄을 들고 들어가서 그냥 핵폭격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덩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90피트 길이는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군은 저 이기적인 공군놈들 좀 보소. 야, 그렇게 크면 우리 항공모함에 못 들어가. 우리는 적당하게 56피트, 즉 17m 정도에서 해야 돼. 그거 넣으면 우리는 항공모함에서 못 띄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공군은 야, 개발비 대부분은 우리가 지금 되고 우리가 주계약자인데 해군이들이 무슨 망발이 안 돼. 우리는 핵폭탄 떨어뜨리려면 90피트는 돼야 돼. 이제 이러고 있으니까 맥나마라가 딱 정리를 합니다. 야, 둘 다 시끄럽다. 그러면 공군이들 90피트 알았어. 해군이들 56피트 알았어. 그거 더 해. 그래가지고 나누기 2 해버려. 그럼 되잖아. 그래서 73피트로 해. 토달면 사업 자체 아예 날려버릴 테니까 앞으로 입대지 마. 끝. 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맥나마라가 공군에서 주장하는 90피트, 해군에서 주장하는 56피트, 그걸 두 개를 더한 걸 가지고 나누기 2 딱 해가지고 73피트로 정해져 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 이렇게 정말 희한한 판결을 내려가지고 그렇게 개발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개발자로 선정된 회사는 제네럴 다이나믹스입니다. 제네럴 다이나믹스가 바로 F-16 전투기 만든 회사죠. 해군용과 공군용을 동시에 개발합니다. 그런데 1963년도에 그 해군들이 항공모함에서 이렇게 뛰어보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왜? 너무 덩치가 크니까 항공모함에서 운용이 안 되겠는 겁니다. 그래서 1963년도에 해군은 공식적으로 우리는 안 한다. 도저히 못하겠다 하고 그냥 사업 철수를 선언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해군은 F-14 톰캣을 개발을 했죠. 이거 대안으로. 톰캣하고 이 F-111하고 이 엔진하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해군은 철수해버리고 톰캣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공군 주장처럼 90피트로 만들었으면 굉장히 덩치 큰 그런 전폭기 됐을 텐데 나누기 2 하는 바람에 73피트짜리 전폭기가 이제 공군만 딴 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중재안을 거부한 해군이었기 때문에 공군 단독으로 완성한 F-111 아드바크입니다. 64년도에 이제 전략화가 됐어요. 아드바크나 이게 뭐냐면은 아프리카에 있는 뭐 땅돼지랍니다. 이렇게 땅을 이렇게 코로 막 훑고 이렇게 가는 그런 돼지라는데 멸종 위기종이래요. 그러면 왜 뭐 이글, 뭐 호넷, 뭐 톰캣은 뭐 이 고양이 중에 아주 사나운 고양이, 또 호넷은 뭐 그 말벌, 이글은 독수리, 또 그 호크 뭐 이런 거 막 쓰던 그 공군들이 왜 무슨 땅돼지를 썼겠어요? 이거 좀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이거 왜 아드바크라고 했냐? 저공 침투를 하기 때문에 이 아드바크가 이 코를 땅에다 확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그것처럼 우리 이 F-111도 완전히 저공 침투, 고속 침투하는 거기 때문에 아드바크처럼 우리는 완전히 밑으로 간다. 그렇게 해서 아드바크라는 이름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중량은 자체 중량이 24톤이고 최대 51톤이에요. 완전히 폭격기급이죠. 최대 속도는 이 가베닉답게 마하 2.5. 또 이때 1960년대는 속도 만능주의였기 때문에 속도 빨라야 돼요. 그래서 마하 2.5. 작전 방향은 무려 2140km입니다. 무장은 14.3톤의 무장을 달 수 있으니 뭐 대단한 폭장량입니다. 자, 그래서 당대 최고의 항공과학 기술력의 집합체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아주 핵심이에요. AN/APQ-130 지형 추적 레이더. 당연히 여기 이제 대공 레이더도 있어요. 대공 레이더 이제 이 기수에 붙어 있는데 그 밑에 또 밑을 바라보는 레이더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이야 그 대공도 되고 대지상도 되고 하는 레이더 다 만들지만 이때는 그게 안 됐습니다. 오직 대공만 보는 겁니다. 앞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F-111은 땅을 완전히 스치듯이 지금 날아가야 되는데 앞만 보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밑을 보는 지형을 추적할 수 있는 레이더를 따로 달은 겁니다. 이 지형 추적 레이더 덕분에 완전히 지상을 스치듯이 훑고 지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의외로 내부 무장창이 있어요. 원래 해군은 내부 무장창에다가 피닉스 미사일, F-14 톰캣에 달았던 그 피닉스 미사일 달려고 했는데 이제 해군은 없어졌으니까 공군은 여기다가 핵폭탄을 답니다. 핵폭탄을 달고 제공 침투해서 떨어뜨리고 도망 나오는 겁니다.
나중에는 여기다가 이제 레이저 유도 조사기 이런 걸 달아가지고 아주 정밀 유도할 수 있게끔 그렇게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페이브트랙 레이저 유도 장치를 답니다. 내부 무장창에. 그리고 이 초음속 터보팬 엔진 TF30 이거는 톰캣에 들어간 엔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주익은 가베닉입니다. 저공 침투를 할 수 있게끔 가베닉으로 되어 있고, 자, 사출 장치가 생긴 게 지금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이게 사이드 바이 사이드, 즉 병렬식 조종석이에요. 그래서 조종사가 이쪽에 있고 무장사가 또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2인승 전투기들은 조종사가 앞에 타고 무장사가 뒤에 타죠. 그런데 이건 이제 덩치가 크다 보니까 조종사가 왼쪽에 타고 무장사가 오른쪽에 타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사이드 바이 사이드인데 이게 사출하기가 애매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캡슐형 사출 장치입니다. 그래서 사출을 딱 버튼을 누르면 아예 이 조종석, 이 양쪽 다 있는 이 조종석 전체가 캡슐이 돼가지고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로켓 모터 같은 게 달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어느 일정 고도로 확보를 하면 그때부터 낙하산이 펴지고 이제 착지를 하는데, 혹시 바다에 떨어질 경우에는 이게 또 부력 장치가 있어가지고 물에 또 뜹니다. 그 구명정처럼. 그리고 이게 땅에 떨어질 경우에는 그 구명정 같은 이 에어 풍선이 또 땅에 떨어질 때는 아주 부드럽게 착지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또 착지를 하게 도와주는 그런 스타일로 만들었어요. 아주 당시로서는 1960년대 완전히 최고의 기술력을 여기다가 쏟아부어서 F-112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전에 이제 투입을 합니다. 베트남전에 1968년도에 투입을 했는데 투입하자마자 문제점이 발견돼요. 그래서 다시 철수를 하고 다시 이제 개량을 합니다. 그리고는 1972년 라인베커 작전, 즉 북베트남에 대한 융단 폭격을 하던 그 작전부터 이 F-111이 투입이 되는데 여기 폭장량 한번 보십시오. 엄청납니다. 자, 그런데 당시 이제 북베트남도 이 SA-2를 엄청나게 도입을 했었어요. 그래서 폭격을 하러 들어가다가 B-52도 격추되고, 그리고 팬텀기도 격추되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이 전술을 바꿨습니다. 폭격하러 들어가기 전에 이 F-112 저공 침투를 해가지고 이 SA-2 기지들을 다 폭격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F-112를 시드, 데드 용도로 쓴 겁니다. 레이더 기지를 파괴하는 용도로 쓴 거예요. 그래서 레이더 기지 막 파괴하고, 레이더 기지가 다 파괴되면 이제 팬텀기나 B-52들이 들어와서 융단 폭격해버리고 이제 이런 작전으로 갑니다. 얼마나 대단했냐면은 베트남전 뭐 한 2년 동안 4,000 소티를 띄웠어요. 4,000번을 출격해가지고 6대만 격추됐습니다. 그러니까 4,000 소티 중에서 6대만 격추가 됐으니까 당시 베트남전 전과로는 굉장히 좋은 그런 성능을 발휘를 한 거죠. 그리고 건드리면,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면 어디든지 출격했습니다. 1975년도에 마야게조 구출 작전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캄보디아의 크메르 루즈가 미국의 마야게조라는 상선을 이제 납치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그걸 구출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F-112를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아예 이제 이 캄보디아 해군 싹 쓸어버리자. 그리고는 마야게조 데리고 오자라고 했는데, 이미 출발했는데 이게 조금 정보가 혼선이 있어가지고 그때 캄보디아가 당연히 미국인데 쫄지요. 그래서 마야게조를 풀어줬습니다. 풀어줬는데 그거 모르고 그냥 F-111이 가가지고 캄보디아의 경비함들 완전히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고 작살을 내버리고 돌아왔습니다. 또 86년도에는 리비아의 가다피를 폭격하는 폭격 작전을 하는데, 당시에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아닙니까? 리비아 폭격 많이 했어요 그때. 그런데 이 영국에서 출발해가지고 가다피의 리비아 대통령궁을 이제 폭격하러 가야 되는데 유럽 내륙 국가들이 인정을 안 해준 겁니다. 그 영궁을 안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알았다. 그러면은 뭐 돌아가지 뭐 해가지고, 이게 전투행동 반경이 2100km나 되니까 영국을 출발해가지고 이베리아 반도를 돌아서 지중해를 완전히 가로질러서 리비아로 갑니다. 그러면서 공중급유를 왕복해가지고 무려 6번이나 해줍니다. 그래서 F자 붙은 비행기 중에서 공중급유를 가장 많이 받으면서 가장 멀리 가서 폭격작전을 수행했던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F-111이고, 그게 바로 가다피 폭격작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쑥대밭을 만들고 대통령궁까지 폭격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태리에서 가다피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 저 미국이 니들 폭격하러 간다, 빨리 피해라 해가지고 가다피는 피해서 이 폭격작전에서 가다피가 살았답니다. 왜냐?
이 리비아가 이태리 바로 건너편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비아가 그냥 혼돈이 생기면 바로 이태리가 그냥 뭐 카오스 상태가 되니까 그걸 두려워해서인지 이태리에서 그걸 알려줬다 라는 설이 있어요. 자, 그리고 1991년도에도 걸프전입니다. 노획장을 과시합니다. 걸프전 때 또 여기가 이제 또 탁 출전을 해가지고 66대를 미 공군이 투입을 했는데 걸프전 때 총 5,000 소티를 소화했습니다. 이때는 폭격 작전을 했는데요. 전체 레이저 유도 폭탄 중에서 아까 내부 무장창에 그 레이저 표적 지시기를 장착을 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것들은 밑에서 특수부대들이 밑에서 레이저 표적 지시기를 따로 이렇게 비춰줘야 되는데 우리 이제 트랜스포머 영화 보면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따로 표적을 레이저를 지시를 해주면 그게 이제 폭탄이 와서 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레이저 표적 지시기를 아예 자기가 가지고 다니니까 뭐 레이저 유도 폭탄을 사용하는 것의 80% 걸프전 전 기간 중에서 레이저 유도 폭탄의 80%를 이 F-111이 소화를 했고 그러면서 이라크군 전차와 장갑차 1,500대를 파괴하는 전과를 올립니다. 굉장히 우수한 성능을 냈죠. 격추도 당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F-111이 또 그 킬마크도 하나 있어요. 그 어떤 킬마크냐? 공중전을 통해서 적을 격추시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걸프전 때인데 걸프전 때 역시 또 이제 이 F-111을 미 공군은 전자전기로 개조를 했어요. 미 해군은 당시에 EA-6B 프라울러라고 하는 그런 전자전기를 쓰고 있었는데 미 공군은 이 F-111을 개조해서 전자전기로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자전 공격을 하려 전자전 제밍을 하려 갔는데 이라크 공군의 미라지 F1에게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이라크 공군 전투기가 쫓아내니까 도망와야죠. 그래서 도망을 나오는데 어떻게 했냐? 이거는 저공 침투 전문 기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협곡 사이를 완전히 그냥 훑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라크 공군의 미라지 F1이 열심히 또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막 협곡에 있으면 협곡 커브 틀고 막 이렇게 막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이 미라지도 역시 막 그렇게 커브 틀고 따라오다가 커브 틀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도를 줄여야 커브가 틀리죠. 속도를 줄여가지고 실속에 빠진 겁니다. 실속에 빠져가지고 이라크 공군의 미라지 F1이 추락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저공 침투 전문이니까 가베닉이니까 실속에 안 빠지죠. 그렇게 해서 빠져나왔어요. 직접 자기가 미사일 쏴서 격추시키진 않았지만 도망가면서 상대를 격추시켜버리는 그런 킬마크를 얻었고 그리고 또 갔어요. 가다가 이제는 또 이라크 공군은 미그 29에게 걸린 겁니다. 그 미그 29가 또 오니까 또 이제 무장을 버리고 또 도망옵니다. 그런데 미그 29는 지난번에 자기네들 공군 미라지 F1이 쫓아가다가 협곡에서 부딪혀서 죽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쫓아가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이제 그랬던 일화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대의 변화에 따른 이제 퇴역 압박이죠. 왜냐? 이제는 스텔스 시대가 됐습니다. 스텔스 시대가 됐고 레이더들이 너무나 발전해가지고 이제 이 제공 침투조차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998년도에 전량 퇴역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최고의 전폭기였던 미 공군의 스트라이크 이글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이죠. 우리 지금 한국 공군이 쓰고 있는 F-15K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아니 형님 요새 누가 그런 저고도 침투합니까? 그리고 유지비는 또 왜 그렇게 비싸요? 이게 이제 가베닉이고 하다 보니까 유지비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미 공군은 이 가베닉 전투기 그리고 똑같은 엔진을 쓰는 이 F-111을 1998년도에 전량 퇴역시키고 또 이 가베닉 전투기면서 이 F-111과 똑같은 엔진을 썼던 미 해군의 F-14도 2000년대 초반에 전량 퇴역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가베닉 전투기들은 미국에서 사라집니다. 물론 지금은 아직도 B-1B 폭격기는 있죠. 자, 그런데 호주 공군이 이걸 샀어요. 1990년대 막판에 거의 끝물에 산 겁니다. 호주는 이게 왜 필요했냐? 호주 땅덩이가 워낙 넓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투기는 얼마 없죠. 그러니까 멀리 날아가서 위협이 있으면 멀리 날아가서 뭔가 폭격하고 공격하고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멀리 날아갈 수 있는 이 F-111을 산 겁니다. 샀는데 사실은 뭐 쓸 일이 별로 없죠. 그래서 나중에 호주는 이것을 이제 전부 다 슈퍼호넷으로 다 바꿨어요. 그런데 이 F-111은 엔진이 두 개가 있고 그 엔진 두 개의 중간에 연료 배출구가 있습니다. 연료는 어떤 경우에 배출하냐면 비상 착륙할 때 연료가 많이 실려 있으면은 무게가 올라가기 때문에 무게가 무겁지 않습니까? 연료를 뭐 몇 톤씩 실으니까. 그래서 이 랜딩 기어가
무리가 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여객기 같은 것들도 뜨자마자 만약에 환자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여객기가 다시 착륙을 해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연료 다 버리고 착륙합니다. 안 그러면 이 랜딩 기어, 바퀴, 축이 부러져 버려요. 그래서 이 연료 배출구를 엔진과 엔진 사이 중간에다 연료 배출구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서 연료를 배출하면서 애프터 버너를 켜버리면 이런 식으로 불이 확 붙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주에서 에어쇼를 할 때마다 이렇게 똥꼬에서 연료를 확 뿜어내면서 애프터 버너를 켜는 이 불쇼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F-111 덤프 버리는, 연료를 버리는, 그리고 번 버리면서 불을 지펴버리는 이제 이런 쇼를 해줬는데 호주 국민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또 해라 해가지고 하늘 위에서도 하고 뜨면서도 하고 뭐 시시때때로 이제 똥꼬 불쇼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호주 공군은 이 90년대 이걸 도입해 가지고 국민들을 즐겁게 해주는 똥꼬 불쇼로 즐겁게 해주는 용도로 썼는데 실전에서 또 실제로 활약은 제대로 못하고 불과 10수년 만에 30년 이상도 아니고 10수년 만에 퇴역을 다하고 슈퍼 호넷으로 바꿨습니다. 왜냐? 유지비가 너무 비싸니까. 또 미국이 다 퇴역해버리니까 부품 공급 이런 것도 안 되고 하니까 다 퇴역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무기 살 때 끝물이냐 아니냐 잘 보고 사야 됩니다. 자, 이런 똥꼬불쇼의 주역 F-111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